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납니다. 이제 화면상에 만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듯하기도 해요. 이게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하는 강의가 훨씬 더 재미있는데, 그 날짜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강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해하기입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나온 다른 영상도 링크를 해서 소개했습니다. 그건 총론을 주로 소개한 영상이거든요. 그거를 보고 나서 이거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그것을 봐도 괜찮긴 해요. 근데 순서상으로는 총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국어과 관련된 걸 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강의에서도 총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고 국어과로 넘어가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순서를 할지는 꼭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다 못한 얘기는 대면 강의 때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도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새로운 용어들, 그 용어들 나오는 것 하나하나 메모 또는 지금 오늘 이 PPT 슬라이드도 PDF로 변화를 해서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같이 보면서 복습해 주면서 용어를 익히는 게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국어교육학에서 학술 용어를 익히는 것도 학문을 하는 것이다. 학문을 하는 것. 학술 용어 하나하나 익히는 것이 스키마가 되고요. 여기서 익힌 용어들은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또는 석사, 박사 또는 학교 현장에 나가서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만나는 용어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익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볼게요.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해하기입니다. 혹시 이걸 보기 전에 나는 조금 더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교재 국어교육의 이해 제2장 국어과 교육과정을 한번 쭉 일관하고 봐도 좋겠습니다. 거기에 내용과 제일 많이 관련이 됩니다. 우리 3학년 때도 교재를 만들겠는데 3학년 때도 다시 한번 복습해야 되는 2장이 됩니다. 시 하나 시작할게요. 제가 원래 대면 강의를 하면 시 한 편씩 읽고 시작하는 게 제 특징인데 시를 나눠줄 수 없으니까 오늘 시의 일부분입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라는 시입니다. 볼게요. 지난번에도 했는데 대추 하나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룩 몇 개입니다. 밑에도 나오죠. 여러분들이 대추라는 조그만 열매 맺기 위해서도 태풍이라든지 천둥이라든지 벼락을 이겨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어교육학이라는 학문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학문을 시작한 것이 시간이라든지 노력을 주지 않고 내가 모든 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됐을 것입니다. 특히 교사라는 직업은 학생들을 만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열매를 맺혀주려면 내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할지는 차츰 해나갈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추 하나 혹시 전문이 필요하다 싶은 학생들은 인터넷을 검색하든지 하면 대추 하나를 잘 뜨게 됩니다. 만날 수 있겠습니다. 볼게요. 여기서 넘길게요. 첫 번째 화면은 이 화면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어렸을 때 겁니다. 저는 되게 아직도 생생한데 2002년에 한국과 이탈리아의 경기가 있었을 때 이런 카드 섹션이 있었습니다. 어게인 1966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이 카드 섹션 처음 사진을 본 사람 됐을 텐데 그때 되게 이 카드 섹션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먹었습니다. 붉은 항구들이 기억이 새고는데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기억이 나나요? 한국과 이탈리아가 몇 강전이었는지 기억나나요? 어게인 1966은 나중에 이제 검색해보면 알 수 있는데 북한에서 월드컵에서 최대로 많이 올라갔을 때가 1966년대였습니다. 66년대 몇 강까지 올라갔는지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8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강전인데 어게인 1966 무슨 뜻일까요? 북한이 8강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나라도 8강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서 이 카드 섹션을 보면 느낌이 있죠. 자, 이와 같은 것들 다 뭐라고 하냐면 스키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스키마,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배경 지식을 봐야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우는 것들이 다 이러한 배경 지식과 관련된 용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용어들 낯설겠지만 작수로 익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스키마가 필요한데, 꿈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별이 있습니다. 별이 뭘까? 이걸 알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꿈은 이루어지는데 별을 나타냈습니다. 자, 아는 사람도 있죠?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국가대표 A매치를 주로 보는 사람들은 국가대표팀의 상징 엠블럼 위에 어떤 마크가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이 엠블럼 위에 별이 달려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별이 몇 개냐면 5개가 달려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월드컵에서 우승을 5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별이 달려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겠죠. 독일도 달려 있겠고 이탈리아도 달려 있겠죠. 별이 달려 있고. 그럼 꿈은 이루어진다. 즉 별은 이루어진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죠. 월드컵 우승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타깝게 혹시 그 호랑이 마크, 우리 엠블럼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마크를 보면 별이 없습니다.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배구 경기 멈췄는데 배구 경기장에 가는 선수들이 입은 걸 보면 그 배구 선수장의 마크나 또는 뭐 귀뒤 이런 곳에 별이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V리그에서 우승한 횟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 저 팀은 그래 뭐 대전을 연고지로 하는 인삼공사다. 여자팀 인삼공사다. 별이 3개가 달려있어요. 요즘은 성적이 그리 좋지 않지만 초창기에는 연속 3번인가 우승해서 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대전을 연구하는 삼성화재라는 남자 배구팀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적이 별로 안 좋지만 옛날 신천 감독 시절에 지금 뭐 김세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수 시절에 8번인가 9번인가 연속 우승한 적이 있어요. 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혹시 냉부라는 프로그램 기억나나요? 냉장고를 부탁해? 거기서도 보면 셰프들이 뭐를 하는 걸 있냐면 별 달아주는 걸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인가 우승하면 큰 왕별을 달아줘요. 그런 것도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상징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 이런 별 같은 거 쓰는 거, 기호나 이런 것들도 상징이고 이런 것들이 스키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나서 이 카드 섹션을 본다고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른 거죠. 자, 우리가 학문을 본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재를 읽는다 또는 참고 문헌을 읽는다라고 할 때 학술 용어나 이런 것들이 별과 같은 장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그걸 안내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별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알고 나니까 의미 구성이 됐죠. 자, 의미 구성. 의미 구성이라는 건 미닝 메이킹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국가교육은 읽기라는 부분은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다. 의미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의미 구성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등장할 겁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이 그림을 설명하기는 힘들 수 있어요. 언어에서 공유되었던 지식이 개인으로 와서 다시 언어로 기호화되거나 해독화돼서 언어로 되는 이 과정 하나는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과정은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글을 읽고 어떤 이해를 했다, 의미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인간이 알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자 하는 것이 학자들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사고 구조, think aloud를 통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fMRI를 찍어서 그런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 구성 과정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읽기를 더 잘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여기에서 의미 구성이 잘 안 됐구나. 그럼 이 의미 구성을 치료적 관점에서 또는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도 탐구 대상입니다. 자, 조금 더 의미 구성의 용어 한 번 더 익혀주는 것으로 이 슬라이드는 갈게요. 자, 요거는 제가 5년 전에 원신흥동 저기 흥도초등학교 있는데 흥도초등학교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자, 집 짓는 장면이에요. 좀 집 짓는 장면. 이게 뭘까요? 왜 이 집 짓는 장면을 찍었을까요? 이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얼기설기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기설기 해놓은 걸 뭐라고 하나요?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네. 비계라고 합니다. 자, 비계라고 합니다. 스캐폴드. 이 비계는 건축학에서 쓰던 용어입니다. 즉 어떤 층,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어떤 이쪽에서 위로 올라갈 때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할 수 있고 도움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비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계와 같은 용어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비계라는 용어가
뭐 돼지고기가 떠오른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스캐폴딩이라는 그 용어를 그대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움판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학술적으로는 비계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교육 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사회 구성주의에서 는 비고치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비고치키를 다룰 때도 이 비계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고 하면서 같이 할 때 교사나 나보다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료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나갈 수 있는 것, 나중에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용어가 어렵다고요? 차츰 익혀주다 보면 우리 교재라든지 제 강의에서 만나게 되는 용어입니다. 그거 설명할 때도 나오는 것이 비계입니다. 심지어 유아교육에서도 비계라는 말을 많이 먼저 써요. 한번 이게 스캐폴딩입니다. 내가 발달 수준이 지금 가운데에 있는데 나중에 이 현재의 수준을 넘어서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 목표로 하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이 목표로 가는 수준에 누가 해야 된다? 도움을 줄 수 있다. 스캐폴딩을 해줄 수 있다. 누가 해줄 수 있느냐? 교사나 동료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라는 건 교사와 학생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학생과 학생 사이. 그래서 요즘 협동학습, 토의, 토론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만 알고 이거 비계라는 용어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겁니다. 교육과정 역사입니다. 우리 교재에도 나옵니다. 1차부터 2차 쭉 나온 걸 개괄해 놨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은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이때까지는 전면 개정에서 몇 차까지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2007부터는 개정한 연도를 앞에 붙였습니다. 왜 그랬냐? 수시 개정. 수시로 개정하기 때문에 몇 차라고 전면 개정이 아니라 수시로 개정한다는 의미에서 썼습니다. 수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2007, 2009, 그 다음에 2015, 2015가 됩니다. 우리 그냥 2015라고 안 하고 2015라고 주로 말을 하거든요. 2015가 됩니다. 현재는 2015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슬라이드를 보면서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이 프린트를 나눠주고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다시 만날 수도 있는데 됩니다. 자, 1차는 우리가 1955년부터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 군정청 영향을 많이 받아서 1차 교육과정 만들 때는 존 듀이의 영향으로 경험중심 교육과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경험중심 교육과정이에요. 경험중심 교육과정. 그러다가 쭉 1, 2, 3차가 거의 비슷하게 왔습니다. 나중에 흐름 알면 알지만 사실은 1957년에 슈퍼티니크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할까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미국에서 교육과정이 확 바뀌었어요. 지식이 중요하다. 과학과 수학 교육의 지식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57년에 러시아의 슈퍼티니크 사건이 나니까 미국이 발칵 뒤집혔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3차 시기 전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도 저기 3차가 몇 년이죠? 1973년이죠. 우리나라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73년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국어과는 좀 한 발 느려서 3차 때까지 못 받아들이고 국어과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4차 때 받아들였습니다. 이러면서 어려워졌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저쪽 칠판 쪽에서 썼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영역이 있던 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죠? 문법, 문학이라는 것이 들어온 것이 이때입니다. 여기 나오죠? 표현과 이해 한번 확대시켜서 볼게요. 표현과 이해. 이게 표현과 이해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예요. 그 다음에 언어가 우리 문법입니다. 언어가. 그 다음에 문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들어왔고 학문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교과서 배울 때도 얘기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도 굉장히 어렵고 지식도 많아요. 국어사, 이런 거, 중세국어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때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 언어의 학문 중심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국어과 외에는 인간 중심이라고 했죠. 국어과는 4차 때 받아들였는데 다른 과들은 벌써 4차 때 뭐로 넘어갔냐면 인간 중심으로 넘어갔어요. 국어과는 그래서 한 발 더 들여서 언제냐? 언어 사용 중심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 인간 중심이라는 것이 5차 때 받아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흐름에 대한 거는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어과 말고 다른 과랑 얘기할 때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우리는 4차였어. 그럼 다른 과들은 무슨 얘기야? 우리는 3차였어 라고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도 3차였나가 아니죠. 국어과만은 한 발짝씩 내렸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흐름은 여기 빨간색 나와 있듯이 인간 중심, 언어 사용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언어 사용이라는 말을 비슷한 용어는 지난 시간 영상을 통해서 얘기했네요. 국어과 교육의 목표가 뭐였죠? 네, 국어 사용 능력 신장.
이때 국어는 언어라고 대체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즉 5차 때부터가 지금의 교육과정의 큰 흐름을 가져왔던 겁니다. 수시 개정 시기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뀌었다는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겠죠. 영역이 바뀌었죠. 영역이 6영역에서 우리 교재 부분 나옵니다. 6영역 체제, 5영역 체제, 4영역 체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6영역 체제에다가 2009부터는 듣기와 말하기가 합쳐져서 듣기 말하기 영역, 읽기 영역, 쓰기 영역, 문법 영역, 문학 영역 이렇게 5영역 체제로 바뀌었다는 거 좀 더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밑에 질문이 하나 있네요. 보여주나요? 2022 교육과정 무슨 말이지?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끝나면 좋은데 지금 교육과정 평가원이나 교육부에서 아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2022년에 교육과정을 바꾸는 걸 목표로 작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1년이 빨라지거나 1년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워낙 교육부에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라든지 엄청난 것이 많이 생김으로써 쉽지는 않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바꿔야 돼요.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그래서 2022년을 지금 보고 있는데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 어떤 특징을 갈까? 이념은 느낌상으로 봐서 인간 중심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내 예상이 또 틀릴지도 몰라요. 그러면 영역은 어떻게 될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5영역으로 갈까? 아닐 수 있습니다. 6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듣기, 말하기를 다시 해체시켜서 6영역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교재에서 잠깐 설명했었죠. 11장에 뭐가 나오냐면 매체가 나옵니다. 매체, 복합문 식성과 관련된 매체로 관련된 영역이 하나 더 나와서 6영역이 다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아직도 연구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은 총론 차원에서만 연구되어 있기 때문에 강론에서는 연구 프로젝트가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도쯤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라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이라면 졸업할 때쯤 3학년이라면 아마 졸업하고 나서 아마 곧 교육과정이 나오게 되면 2025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교육과정은 왜 중요한가? 교육과정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데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교사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도 되고 내용도 됩니다. 교과서의 근간도 됩니다. 교사학습 방법의 기준이 되고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화이트보드에 쭉 썼던 1장부터 5장을 잘 떠올리면 돼요. 교육과정은 어디에 존재했죠? 두 번째 장에 존재했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장에 존재하는 애는 앞부분 목표와도 당연히 관련되죠. 그럼 뒤에 있는 뭐와도 관련되겠어요? 교과서와도 관련되겠고 뭐와도 관련돼요? 교사학습 방법, 평가와도 관련돼요. 그 용어를 써주면 돼요. 적어도 4개의 말을 쓸 수 있어요. 교육과정의 기능은 뭐다? 목표와 관련된다. 교과서와 관련된다. 교사학습 관련과 관련된다. 평가와 관련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우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학습을 조금 더 세밀하게 바꾼 거죠. 계획도 되고 내용도 된다라는 내용을 바꿔준 것 뿐입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의 기능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네. 왜 목표가 기능 태도로 가는가입니다. 목표라는 부분을 우리 교육과정 정보센터에 보면 여기 찾는 부분이 나오는데 목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교육과정 목표 이제 뒤에 나오는데 교육과정 목표는 우리가 지식과 기능과 태도라고 합니다. 자, 1차부터 2009까지는 교육과정 목표는 지식, 기능, 태도로 갔어요. 근데 2015에서는 뒤에도 나오는데 기능과 지식과 태도로 바꿨습니다. 지식을 조금 더 뭐뭐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기능이에요. 스킬이에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태도와 관련된 거라고 했습니다. 이 용어는 어디서 조금 들어봤습니다. 정의라는 거. 그렇죠. 지난 시간 영상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기능이라는 부분은 인지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태도라는 부분은 정의적인 거예요. 즉 구호과 목표는 인지적인 것과 정의적인 것. 왜? 목표는 맨 처음 구호과 목표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것을 그림으로 구현했을 뿐이고 그것이 좀 더 확대되는 영역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 이 책 다시 얘기하게 되면 국가 교육과정 책임있게 됩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찾느냐라는 부분을 안내하는 사이트입니다.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인데 NCIC입니다. 내셔널 커리큘럼 인포메이션 센터라는 줄임말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여기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를 찾아가면 충분히 찾을 수 있고요. 2015 개정 교육의 중학교 국어를 찾아가게 되면 PDF와 한글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필수로
물론 국어교육의 이해 책을 배우는 동안에 이 교육과정은 아주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지만 다음 학기, 그 다음 학기 앞으로 2년, 3년간 꼭 다루는 문서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미리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트를 안내한 거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보여줬던 거. 그리고 그 페이지를 넘기면 자, 지금 페이지 나와있는 오른쪽에 이겁니다. 넘기게 되면 이 부분이에요. 일러두기가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아까 순서입니다. 이 순서는 되게 낯설지 않을 수 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저는 지난 시간에 여기다 썼었는데 교육과정 얘기할 때 성격, 목표, 그 다음에 내용체계,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이라는 큰 흐름이고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책을 미리 궁금한 사람들은 일러두기를 잘 보면서 갈 수 있는 것을 얘기하게 돼요. 아까 목표 얘기했었죠? 2015 개정교육과정 국어과 목표입니다. 자, 국어과 목표는 뭐냐면 국어를 이루어지는 이해 표현 활동. 그래서 이해 표현 활동은 이해는 듣기와 읽기, 표현은 말하기와 쓰기입니다. 표현 활동 및 문법 문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본질을 이해한다는 건 지식과 관련된 거예요. 본질에 대한 것.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표현 있고 개성 있는 국어를 사용하며 사용할 수 있는 것. 사용이란 말 나왔죠. 익숙한 거죠. 국어 사용 능력이에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구현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다른 용어로 하면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킬이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 문화를 향유하면서 태도를 기른다. 태도. 그러니까 지식과 사용 기능과 태도. 벌써 이제 익숙한 용어가 됐죠? 조금씩 익숙한 용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세부 목표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2099까지만 해도 지식이 먼저 나오고 기능이 나오고 태도가 나왔는데 2015에서는 굉장히 특징적으로 기능을 익힌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담화, 글, 작품이에요. 담화는 듣기 말하기에서 이야기하는 토론, 토의, 대화, 협상, 이런 연설 이런 걸 담화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글, 작품은 어떻게 구별하냐면 문학 작품, 시나 소설, 수필 이런 것들은 작품이라고 하고요. 그런 작품이 아닌 비문학적인 그런 것을 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담화, 글, 작품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루는 거고요. 나는 뭐냐면 지식을 익힌다 했습니다. 지식. 어떻게 보면 지식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암기해야 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기능은 암기하고 나서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 태도는 잠재적으로 되어 있는 된 동기, 흥미, 습관, 태도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조금 헷갈리는 용어가 있습니다. 태도는 두 가지 층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국어과에서. 지금처럼 국어 생활을 하는 태도를 기른다라고 하면 여기서의 태도는 정의적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정의적인 걸 모두 포함합니다. 근데 정의적인 영역에는 동기, 흥미, 습관, 태도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정의적인 영역의 태도의 작은 협의적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태도라는 용어를 쓰냐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의 태도는 정의적 영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나중에 교육과정 설명하면서도 다룰 때가 있을 겁니다. 자, Q에 대한 설명 됐죠? 자, 태도의 중요성을 약간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니까 시간이 남는다. 아니라고요? 시간이 더 없다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을 세우면서 공부할 수 있는 책인데 마인드셋이나 그리시라는 책을 읽으면 얼마나 중요한 태도가 중요한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들입니다. 끈기. 은근한 끈기를 그리시라고 하는데 끈기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공부하는데 끈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임용시험 공부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사실은 공부도 있지만 꾸준한 시간 투자라고도 해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라고 임용시험에 되느냐 안 되는가를 좌우한다고도 합니다. 은근과 끈기 라는 부분입니다. 태도의 힘과 관련된 거 여러분들 다 읽을 수 있으면 좋겠고 하나라도 읽어서 틈틈이 읽어준다면 굉장히 좋은 책이고 여러분들이 고교육학에 나만의 교육학 개념을 세우는데도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고교육학은 고동사고 능력을 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제일 익숙한 것이 여기 가운데에 나오는 블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블룸이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라는 걸 얘기했고요. 이게 인지 영역을 굉장히 개척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맨 아래에 있는 지식이라는 건 제인이라고 해서 약간 고차원적인 게 아니라 차원이 낮은 거라고 하고요.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부터는 고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읽기로 가져오게 되면 여기 추가적 제인이나 회상 너 지난번에 책 읽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이해가 되니? 라고 하는 것 같은 것들은
여기 제2인과 관련된 거에서 좀 낮은 수준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책 읽은 거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읽는 것만으로는 읽기 능력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거를 이해하고 추론하고 평가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고차원적인 기능이라고 했어요. 혹시 그거에 대한 건 혹시 일장을 설명할 때 읽기 능력이 뭐라고 할 때 설명한 적이 있어요? 내용을 파악한다든지 추론한다든지 기억 안 난다고요? 먼저 영상 다시 가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비판적인 평가적이라고 했는데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렛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고 이 바렛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 표에도 보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만나겠죠. 교사학습 방법. 이거 잠깐 얘기한 적 있어요. 기억나나요? 다시 전 영상을 봐야 되나요? 아니죠? 기억하겠죠? 전 영상에 이쪽 부분에 썼습니다. 가운데 쪽에 썼는데 교사학습 방법 뭐뭐 있었죠? 가장 먼저 많이 썼던 게 도입, 전개, 정의. 이거는 우리 교육과정 책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직접교수법, 문제해결학습법, 반응주의학습법, 토익 토론학습법 이런 것들도 있는데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직접교수법, 토익 토론학습, 탐구학습, 문제해결학습, 프로젝트학습, 역할놀이학습, 거꾸로학습. 거꾸로학습이 새로 등장한 거예요. 그 중에 문제해결학습법이 요즘 굉장히 많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어서 안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반응중심학습법. 이거 문학교육 때, 시나 소설 때 많이 쓰게 되는 것이 반응중심학습 모형에서 한번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빈칸이네요. 빈칸은 무슨 뜻일까요? 예측 추론에 대해 추론 능력 필요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서 숙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아주 자세하게 FA 같은 경우, 플립 러닝 같은 경우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구글 같은 걸 통하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책을 한번 읽어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아시죠. 그 다음에 PBL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다 찾아도 좋겠어요. PBL은 문제 중심 학습법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베이스 러닝이 있고요.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에서 프로젝트 중심 학습법도 있습니다. 두 개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숙제가 됐다고요? 한 번씩 한번 찾아보겠죠? 그렇죠? 혹시 얘네들은 가끔 혹시 제 소문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수시평가라는 데서 얘를 만나볼 수도 있는 애들이에요. 한번 미리 학습해준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학습하고요. 그럼 우리가 공부가 왜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간단하게 해볼게요. 무지개색을 나타내는 문화적 차이입니다. 영어는 몇 개입니까? 우리나라는 몇 개의 무지개색? 너무 많이 오죠. 빨주, 노초, 파란, 7개. 영어에서는 퍼플, 블루, 그린, 옐로우, 오렌지, 레드 6개 되기네. 그런데 바사어에서는 잘 읽을지 모르지만 휴이, 찌짜, 무지개색을 2개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7색깔 무지개, 영어 사람들이 가게 되면 6색깔 무지개. 그 다음에 바사어에 가면 2색깔 무지개가 되죠. 그죠? 그러면 아까 비고치키라는 사람, 비고치키 잠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의 사회 구성주의를 한 사람인데 비고치키의 제자가 미국에 넘어와서 루리아라는 사람이 이거를 밝힌 거고 관찰했던 거는 이제 러시아에 있을 때 구소련이죠. 이제는 구소련에 있을 때 하게 됩니다. 요거를 분리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보면 좋겠어요. 해머, 톡, 나무, 손도끼를 분리해보라 했습니다. 2개로 분리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해머, 톡, 나무, 손도끼. 그렇죠. 저도 이거를 받았을 때 제 스승님이, 제 학교 때 스승님이 유명한 선생님이셨는데 유명한 선생님이 이거를 제시했거든요. 제시했을 때 저 어떻게 분리했었던 기억이 나냐면 해머, 톡, 손도끼, 그 다음에 나무로 분리했었어요. 나무. 대부분이 우리 과도 그렇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우리 과 학생들도 대부분이 70~80%는 저렇게 합니다. 그런데 루리아라는 사람이 우즈베키스탄 여기 나오죠? 우즈베키스탄에는 벌목공들, 즉 나무를 베는 사람들한테 저거를 4개의 단어를 제시하고 분류하라 했더니 어떻게 분류했을까요? 그렇죠. 톡, 나무, 손도끼, 그 다음에 해머를 따로 분류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나무를 베는데 쓸 수 있는 것이 톡과 나무와 손도끼였고 해머는 그럴 필요 없죠. 물론 따질 사람 있습니다. 해머로 계속 치다 보면 나무를 부러뜨릴 수 있다고 하는데 조금 미련한 일이겠지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우리는 도구만 생각했어요. 나무라는 것과 나무와 다른 도구라는 걸 생각했어요. 이거를 관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카테고리를
카테고리를 그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실천적 지식의 관점에서는 벌목공대력에 대한 실천적 지식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되게 도구와 나무가 아니라 나무를 베는데 나무를 자르는 데 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류했습니다. 실천적 지식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학문적으로 범주를 만들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은 다른 범주를 만들 수 있는 것. 아까 무지개 색깔이 범주가 다른 것처럼 자, 그러면 우리가 국어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죠. 또는 우리가 교재들이 있죠. 우리가 교재에서 나오는 국어교육학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항상 그게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국어과 교육과정의 영역을 5개로 나눴다고 했는데 5개가 정답은 아닌 거죠. 4형일 때도 있었고 6형일 때도 있었고 5형일 때도 있고 2022가 되면 또 몇 개로 바뀔지도 모르고 우리가 아는 범주는 학문적으로 서로 합의라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학문이라는 건 새로운 걸 개척하지만 합의의 과정이고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을 때는 다른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과 교육학이 재밌을 수 있어요. 똑같은 교과서를 가르치지만 1반 들어갈 때, 2반 들어갈 때 다른 학습자를 만나기 때문에 다른 범주의 생각,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또 재밌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에 있을 때 또는 도시가 아닌 곳에 있을 때 조금씩 다르죠. 요 표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제가 많이 하는 건 책임 이양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써볼게요. 여기 써 있는데 한자로 써 있어서 책임 이양 모형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교사가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교사와 학생이 중간 정도 가면 이렇게 나누어 갔다가 학생이 주로 가져야 되고 학생이 학습의 책임을 다 가질 수 있을 때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걸 책임 이양 모형이라고 합니다. 주로 많이 하고 그래서 수업은 참여자 간의 상고입니다. 여기다 참여자라고 쓴 건 뭐냐면 꼭 교사와 학생은 아닐 수 있어요. 학생과 학생 간의 묘지끼리 참여자에게 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하나 굉장히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설명하기, 시범 보이기, 질문하기, 활동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용어는 혹시 여기다 썼는데 우리 잠깐 앞에서 봤던 직접교수법의 4단계 순서가 됩니다. 직접교수법. 우리는 직접교수법을 6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들어왔는데 직접교수를 4단계로 했는데 이 용어는 달리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휴에 대한 답을 미리 줬네요. 불변일까? 변할 수 있는가? 그렇죠? 교수 모형이라는 건 항상 불변은 아니라는 거. 언제 다르게 되냐면 우리가 4장 교수학습 모형 배울 때 어느 때는 모형 단계도 바뀌고 이름도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기억나시죠? 역할놀이 모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역할놀이는 역할 수행이라는 이름을 쓰였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제일 또는 이름도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변이라는 건 이걸 잠깐 보게 되면 자주 내가 설명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비고치기 또는 등간에 비고치기는 공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사회적인 것, 변형화를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즉 내면화라는 것은 공적 공간과 개인적 공간이 서로 주고받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 공간과 개인적 공간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 그래서 이거를 비고치기 스페이스라는 용어의 그림이게 됩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비고치기에 대한 설명만 쭉 한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좀 더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비고치기라는 걸 공부하면서 혹시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렇게 한번 다시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공부해 주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이걸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익숙하죠? 한 번만 더 봐도 익숙하죠? 자,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입니다. 왜 이걸 표시했느냐? D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까 이 슬라이드 영상 보기 전에 그 총론 영상 보면 좋다고 했는데 총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핵심 역량을 반영했다는 거예요. 핵심 역량을 반영했는데 핵심 총론에서는 이렇게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총론은 뭐고 국어과는 뭐냐? 나중에 좀 더 배울 거예요. 총론은 국어과 그러니까 교육과정 전체에 대한 것, 각 교육과 교육과 창의적 체험 활동의 시간수 같은 걸 얘기하는 것, 목표 같은 걸 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어과 같은 국어과, 수학, 사회, 음악 이런 거는 강론이라고 하는데 각 교과 교육과정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론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6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 역량도 아까 얘기했지만 불변이냐 아니냐 모르겠어요. 2022가 나오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건 뒤에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해가 될 겁니다. 6가지 한번 제목만이라도 기억해 줄게요. 우리 교재에도 그 역량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관리 능력, 자기관리 능력,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경영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입니다. 제목 알아두고 의미 알아두고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고요. 자, 이 슬라이드는 한번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든지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 주고요. 이거는 뭐 이렇게 즉 자기관리 역량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관리 역량이 너무 크잖아요. 커가지고 이걸 세분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3개 정도씩 자기관리 역량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한번 세분화한 연구입니다. 우리 교육과정 총론에 나오는 연구는 아닙니다. 이건 제가 세종시 교육청에 프로젝트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나눠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세종시 교육청에 제시했던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세부 연구가 18개로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기관리 역량을 위해서 어떤 교사학습 방법을 해야 되고 어떤 평가 방법을 써야 되는지를 얘기한 부분이 됩니다. 그렇죠? 조금 더 쉬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 책도 나왔네요. 아까 2번 나왔습니다. 무엇을 길러줄 것인가? 평균의 종말, 생각하지 않는 사람. 요거는 조금 어려운데 얘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까 사회 환경이 바뀐다고 그랬죠? 역량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인터넷이 우리의 뇌구조를 바꾸고 있다. 실제로 그 뇌구조 바꾼 것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인터넷을 우리가 없앨 수는 없죠. 인터넷을 없애고 인터넷 세상에서 어떻게 바뀐 뇌구조에 맞춰서 교수학습을 연구해야 되는가? 우리 교육학자 또는 교육하는 사람, 교사로서는 항상 연구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줄글, 종이책 읽는 것보다 인터넷 웹상의 글을 더 좋아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교육 환경을 바꿀까 했던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추천 도서가 됩니다. 가볍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핵심 역량이라는 게 나오는데 핵심 역량이 언제부터 등장했느냐? OECD에서 2003년에 세코에서 프로젝트에서 나왔던 겁니다. 이때는 이 역량 범주를 양방향적 도구 활용하기, 다양한 구성원들과 상호작 교육이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또 세부 역량으로 3개씩 제시했던 역량이었어요. 이렇게 조금 우리가 쓰는 용어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게 2003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께 너무 오래돼서 2016년 정도부터 에듀케이션 2030이라고 2030년에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라는 것을 OECD에서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간 과정이 이거였어요. 큰 틀이 뭐냐면 이게 나왔죠. knowledge, skill, attitude, value. 여기 똑같죠? 지식, 되겠죠? 지식, 물론 여기에도 왼쪽 슬라이드 나중에 보겠지만 기능, 태도 및 가치. 그렇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능력, 컴피턴스고 그 다음에 이게 액션,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게 실행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때 제시했던 핵심 역량이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회복탄력성, 혁신, 회복탄력성, 지속가능성입니다. 즉, 혁신, 말이 어렵죠? 쉬운 말로 창조와 관련된 창의적 사고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복탄력성은 딜레마와 긴장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지속가능성은 책임감입니다. 즉, 우리가 2030년에 학생들에게 꼭 키워줘야 될 게 뭐냐라고 찾았을 때 이게 중간 과정입니다. 중간 과정에서 창의성과 관련된 것, 문제 해결 능력, 책임감을 나타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또 안 변했는데 변했어요. 지금 거의 완성된 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글, 네이버는 다음에 들어가면 잘 검색이 안 되거든요. 구글에 들어가서 OECD 에듀케이션 2030 러닝 컴퍼스라고 치면 이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번역한 책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역량들이 있고 가장 큰 목표는 이거였어요. 웰빙이에요. 우리 웰빙을 국립국어원에서는 참살이라고 하는데 잘 사는 것. 교육의 목표는 잘 사는 걸 하고 있어요.